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황규천이고요. 아내 오미옥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68년생이니까 55 되는 것 같고,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 둘 다 아들이라서 우리 와이프는 아들 셋 키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 같은 사람? 온양인데요. 우리 집은 논 가운데 마을이 한 100호 정도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우리 집 문을 열면 앞에가 그냥 논이어서 여름에는 그냥 녹색이고 가을이 되면 정말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엄마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하나님한테 바쳤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도 저 위에 그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둘째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바친 사람이 됐는데, 그게 거의 쇠뇌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가 하나님한테 바쳤다니까 나는 그냥 목사를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엄마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아주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이셨고,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가지고 계신 땅이 많았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가장이 되는 바람에, 젊어오르는 가장이니까 주변에서 뭐 이 땅 팔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어린 우리 아버지한테 땅을 싸게 이렇게 팔게 해서 땅을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땅을 전부 다 아버지가 날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가장이 돼서 이제 가족을 돌보아야 됐는데, 이 가족을 제대로 못 돌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그 나이에 술을 알게 됐고, 또 뭐 노름이라고 화투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탕진하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목수들이 돈을 참 잘 벌었을 때였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목수 일하면서 많이 버셨을 텐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없었던 그런 아버지이셨죠.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긴 했지만 해주는 것 별로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참 사랑하셨다라고 생각가 되는 게, 자식들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매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매를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학창 시절에는 그냥 운동장에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아무튼 수업이 빨리 끝나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 나가 있는 게 좋았고, 수업 끝나면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게 좋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야구하고 축구하고 뭐 이게 이제 일이었죠. 뭐 야구, 축구도 동네 대항, 동네 시합도 했고, 뭐 반별 시합도 했고, 아무튼 그거 할 때마다 나가가지고 선수로 뛰면서 열심히 운동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중학교 때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지금도 공부는 지겨워 죽겠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실업계 그거 끝나고 나면 취직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집에는 가지고 오는 게 없어서 저는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5명이나 있잖아요. 그것도 아들만. 그러니까 취직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이야기할 적에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가 선생님이 소개시켜 준 게 하나는 천안이었고 하나는 대전이었고 하나는 서울이었어요. 거기 가면 어쨌든 그 등록금이 들어갈 거고 거기 가서 내가 뭔가를 밥은 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지요. 고등학교를 만약에 내가 간다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중학교 때 1학년 때였는데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을 시작한 이유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 과목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생전 처음 본 것이기도 하고 물상이라고 하는 참고서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물상 참고서를 엄마한테 사겠다고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신문 배달을 하면 물상 참고서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첫 월급으로 받은 게 8,500원이었는데 한 달 배달하고 그거로 엄마한테 그 봉투를 이제 갖다 드리면서 그때는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서 호치키스 딱 찍어가지고 줬거든요. 그거를 호치키스를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갖다 드리고 나 이거 물상 참고서 사게 얼마만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물상 참고서만 비만 받아가지고 물상 참고서로 샀던 기억이 있어요. 물상 참고서 하나만 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매달 받아오는 10,000원 조금 넘는 그 금액, 신문 배달하고 받는 10,000원 조금 넘는 금액을 엄마에게 갖다 드리면 우리 엄마는 그걸 가지고 밀가루 사고 쌀 한 푸대 사고 조금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무슨 일 있을 때 급할 때 쓰곤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신문 배달을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 양식이더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신문 배달이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한 3년은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중동 그 근로자로 갔었어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에. 희한하죠. 남들은 중동에 가서 근로자로 산다 그러면 집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많이 있어서 집안 생활 하는데 수월하기도 했고 그걸로 저금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없어요. 신기했어요.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제일 좋아했던 게 야구였었는데 그때 온양에는 야구하는 고등학교가 없었고 천안에 하나 있었어요. 북일고등학교라고. 우리 집에서는 천안까지 이렇게 가면 교통비를 대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우리 집은. 그래서 천안에 가는 거는 어렵겠다. 아예 이제 생각을 접었죠. 그래서 더 운동장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당시에 운동 한 번쯤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운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로 선택을 했죠. 그 학교에서 그때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 학생들을 막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을 3년 장학금을 줘가면서 그래도 가가지고 공부를 뭐 열심히 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늘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공부라고 하는 걸 해본 기억이 없어요. 시험 공부도 그 학교에 있는 시간에 수업하는 거 외에는 따로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대입 학력고사 끝나고 대입 시험 학력고사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팔았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나 점수가 나오나 궁금해서 그 문제를 사서 풀어봤는데 세상에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이게 다른 거구나.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책을 봤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30분 걸렸는데 그 시간 그냥 걸어가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 손에 국어책 아니면 국사책이 들려 있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항상 책이 손에 들려 있었고 쉬는 시간 10분이었는데 그 10분도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한 4시간 정도 잤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죽으라고 했어요. 그냥 열심히. 그랬더니 첫 번째 모의고사, 두 번째 모의고사 이렇게 갈수록 점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그 학교에서 전교 한 100등 하던 저였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전교 12등, 13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반에서는 1등을 했고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으라고 하니까 대학 갈 정도 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했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합격했다고. 엄마 대학 합격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들은 합격하라고 기도하는데 엄마는 왜 아들 대학 떨어지라고 기도해요? 돈이 없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기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은 못했어요. 등록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녔죠. 첫 번째 그 입학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니겠다고 그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 등록하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6형제 중에 장남이잖아요. 어쨌든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나중에 좀 더 크면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될 거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원한 게 행정학과였었어요. 행정학과 들어가서 행정고시 패스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 안정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꼭 들어가고 싶었던 건데 결국은 등록을 못했죠. 그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엄마의 쇠뇌에 의해서 목사라고 이렇게 적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신학대학 가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대입학력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점수를 받았는데 괜찮게 받았어요, 점수가. 그리고 그 시험 점수 받고 나서 대학교 전기 이제 그 등록할 때 그기까지 텀이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던가 아마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장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아들이라고 하는 부담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봉양 이거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 장래희망 목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 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거 부모님 봉양하는 거는 일단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반대 행정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등록을 못하고 어쨌든 후기에라도 그러면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이제 갔죠. 담임선생님 찾아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전기에 합격을 하면 후기 지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신학대학을 원서를 못 썼죠. 그래서 한 2개월은 굉장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모님 댁에서 살면서 뭐 혼자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고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 가운데 하나가 호프집에서 그 생맥주 나르는 거 그것도 해봤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모가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 목사 시키겠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뭐 행정학과? 야 인마 네가 될 줄 아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학대학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그냥 어머님의 쇠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자 생각을 했지요. 보통 이제 재수한다 그러면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학 안 가고 나니까 학원에서 여러 가지 전단지가 막 집에 그래서 재수는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학원은 못 다니고 그렇다고 그냥 독서실 들어가서 재수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았어요. 독서실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동네 아저씨가 전기라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고 있는 전기 일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 노가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원야에 가면 아주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지은 겁니다. 재수를 하면서 노가다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노가다 시작이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는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한 12시 뭐 늦으면 1시까지도 해요. 근데 낮에 이제 노가다를 하니까 밤에 피곤하더라고요. 독서실에 가서 앉아 있긴 하는데 거의 엎어져 자는 것이었고 꼬박꼬박 졸다가 집에 오곤 했지요. 그렇게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노가다를 한 달에 33만 원 벌었어요. 그거를 엄마한테 이제 늘 갖다 드렸죠. 이렇게 노란 봉투에 호치키스가 찍혀있는 33만 원을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거 내 등록비예요. 이렇게 말씀을 매달 했어요. 엄마 이거 나 등록비예요. 이거 엄마 등록비예요. 알았다고는 하시지만 집에 돈이 없으니까 써야죠. 그게 이제 우리 집 생활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부터 저희 아버지가
회개를 하셨는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해 이제 쌀이 가을 되니까 쌀이 집에 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대입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해에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이제 88년도에 나왔고, 근데 나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도 모르고 모의고사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지? 대입 신학대학 가려도 시험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에 신학대학 가운데 전기의 학교가 있을까 하고 쭉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그 커트라인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떨어질, 사실 붙으면 안 되기도 하고, 나는 감리교 출신이 아니라 장로교 출신이라서 그 목사님이 장로교 장신대나 뭐 총신대 가면 장학금을 주시겠다, 등록금 주시겠다, 4년 동안. 그래서 거긴 다 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보려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 돼버렸네.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세상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장학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농사 지은 그 쌀, 그거를 10푸대를 이제 경운기에다 싣고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서 70만 원을 마련을 해 주셔서 그것 갖고 감신대 등록을 했죠.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전라남도 순천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 산골짜기였어요. 그 지리산에서 가까운, 섬진강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서 3년을 살았는데,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교회는 거의 쓰러져가는 집, 그 흙집이었고, 사택은 없어서 폐교된,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된 곳이 있었는데, 거기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 거의 흉가지요. 거기를 이제 고쳐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아들 하나 있었는데 큰 아이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었죠. 대학원을 거기서 다녔는데, 아니 대학원까지 다니는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산골에?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교인이 2분 계셨어요. 99 되신 할아버지 한 분하고 77 되신 할머니, 이렇게 2분 계셨는데, 77 되신 할머니는 정신이 약간 혼미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할머니였어서 교회 뭐 목회한다고 가보면 99 되신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으신 분, 77 되신 할머니는 좀 혼미하신 할머니, 여기서 무슨 이 목회가 도대체 뭐고,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이러는데 산골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좀 고민인 거죠.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 우리 와이프는 대학원 졸업한 상태였었으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와이프는 또 공부 잘했거든요. 수재예요, 수재. 근데 산골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허무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이 산골짜기에 대체 뭐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을까? 그거를 찾다가, 하나는 거기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한 30여 명 가까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할머니하고 함께 사는 그러한 아이들, 90%가 그런 아이들이었고, 시골에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셔서 있는 아이들, 그렇게 한 30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 공부방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그런 일 하는 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어쨌든 이 산골 아이들이지만 한부모 가정 힘든 과정에 있고 할머니랑 살면서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케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산골짜기에 마을은 7개가 있었는데 그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30가구 정도 되고 여기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제대로 세우라고 보내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뭐 쓰러져가는 흙집이라서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였었거든요. 어쨌든 저기 교회를 좀 제대로 세우는 게 어쩌면 우리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교회를 하나 좀 세워보자 있는 동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산골짜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생겼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었죠. 아내하고 아들 둘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의지종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토닥여줬어요, 저를. 그러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토닥여줄 수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만남이 됐고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고맙고 미안하죠. 나하고 결혼하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나하고 결혼한 게 너무너무 미안한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힘들게 사는 집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해가지고 무슨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과외하면서 살아야 했고 돈이 없으니까 집도 인천에서 첫 번째 이제 방을 얻었는데 그게 반지하였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것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죠. 우리 와이프는 유학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공부도 잘했으니까 나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유학을 못 간 것 같아서 미안함이 있고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아이고 내가 너를 안 만났더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그래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하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이제 딱 저한테 이렇게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혈액형을 해주고 그런데 이야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 지금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과외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난 거잖아요.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셋이 괜찮을까?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만하죠. 큰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운동하면 되잖아. 집에 아빠랑 운동하면 되고 학교에 가서 하면 되고. 아니 그거 말고 선수를 하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유는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는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자. 너가 정말 재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받아보자. 그래서 그때 테스트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얘도 좋아했어요. 근데 가기 바로 전날 그 큰아이가 조용히 저한테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저 공부할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으러 가지 못했는데 요즘에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운동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할 때 좀 미안해요. 시켜볼 걸. 저도 운동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래 한번 시켜보면 참 좋았을 텐데 못 시킨 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신문 배달할 적에 그 어린 마음에 매달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는 그 몇천 원 되는 그 돈으로 엄마가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낀 그 순간부터가 참 힘들었어요. 그냥 하늘에다 대고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지? 잘 견뎠다? 수고했다? 저희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그 아이가 그 집을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엄마한테 있나 봐요. 집 생각하느라고 자기가 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지 않고 엄마한테 꼬박꼬박 갖다 준 그게 너무너무 고맙기도 했고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했다.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이프 만난 거죠. 형제가 남자들만 6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준 거잖아요. 저를 구원해 준 와이프예요. 우리 와이프 만난 게 인생의 봄날이죠.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지금도 즐겁고 행복해요. 제가 자랄 때부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거 했었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있어도 괜찮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거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게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로는 그 아이들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곤 해요. 그래도 열심히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아빠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은 길거리를 다니면 자기를 누가 감시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압박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좀 없이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더라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잘 견뎠으면 좋겠다,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냈고 지금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살고 있다. 아빠가 보기에 잘 살고 있다, 대견하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구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와이프는
만약에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원하는 걸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은 교육학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 갔다가 와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나를 만나서 그걸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함이 있지요. 좋은 인재인데 나를 만나서 그 좋은 능력을 사장시킨 것 같아서 미안함이 있어요. 미안해, 와이프. Till you are close.